아가 따뜻하게 데워놨다. 식기 전에 얼른 쭉 들이키고 힘내렴. 물 한 모금 아까워하던 사람이 김이 오르는 한약 사발을 손수 챙겨놓고 간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착취당하던 며느리가 죽은 엄마의 목숨값 10억을 지켜내고 그 사발에 담긴 진짜 의도가 1시간 뒤 뒤집힌 인생으로 돌아오기까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친정엄마 49제를 마치고 납골당에서 돌아온 오후였습니다. 40살 김상이라는 제 이름 석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지요.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고 주방 식탁 위에는 진갈색 한약한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아직 따뜻하다는 듯 하얀 김을 피워 올리면서요. 시어머니는 제가 신발을 채 벗기도 전에 손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49제 치르느라 고생했다.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몸 축났을 텐데 식기 전에 얼른 마셔. 어미가 아는 한의원에 특별히 부탁해서 지어온 거야. 어머니, 갑자기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보약이지. 애비는 채권자 만나러 나가서 밤늦게나 들어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쓸데없는 생각 말고 방에 들어가서 푹 쉬어. 알았지?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멈칫했지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으니까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꿈을 대지 말고 어서 마셔. 식으면 약효 다 날아간다. 어미 성에 무시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텅 빈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주방으로 다가가 사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진갈색 약물 위로 김이 아른아른 피어올랐지요. 냄새를 맡아보려다 그만뒀습니다. 손이 저절로 뒤로 물러났으니까요. 7년을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가 제게 뭘 챙겨준 적이 있던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감기로 사흘을 알아누웠을 때도 죽 한 그릇 끓여준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면 하루 종일 부엌에 세워두고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 싸구려 영양제 한 알조차 아까워 제 것은 사지 않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한의원에 특별히 부탁까지 해서 보약을 지어왔다니. 무언가 잘못됐다는 감각이 목덜미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발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손이 닿는 거리에 낡은 사진 앨범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사 다니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끌고 다닌 신혼 시절 앨범이었습니다. 무심코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에는 남편과 제가 손을 맞잡고 웃는 사진이 있었지요. 지인 소개로 만나 반년 만에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두 사람이었어요. 그이는 제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상희야, 우리 둘이 죽어라 벌면 가난쯤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 고생 안 시킬게. 내 말 믿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살림에 참견하고 제 통장을 들여다보려 할 때마다 남편은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우리 살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상희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 남자가 변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식당 프랜차이즈를 무리하게 확장하다 통째로 무너졌지요. 빚이 5억 원.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며칠 밤을 술로 지새우더니 어느 날부터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줄을 쥔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네, 어머니. 어머니 말대로 할게요. 하며 무릎을 꿇는 마마보이. 제가 알던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앨범을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그이의 웃는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보였어요. 빚을 갚은 건 결국 저였습니다. 낮에는 중소기업 격리로 일했지요. 그것만으로는 이자도 못 막으니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남의 차를 몰고 대리기사 콜을 기다리며 편의점 앞에 쭈그려 앉아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제 손에 남았느냐? 아니요. 시어머니가 제 월급 통장과 보안카드를 아예 가져가 버렸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인출해 갔지요. 이건 애비 빚 갚는 데 쓰는 돈이야.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너는 토 달지 말고 몰라도 돼. 시어머니는 제 통장을 자기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안방 문 뒤에서 남편은 텔레비전 소리를 키웠어요. 아내가 자기 어머니한테 통장을 빼앗기는 소리를 안 들으려는 것처럼요. 저는 그 닫힌 문을 얼마나 원망스럽게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사람이 친정엄마였습니다. 63, 이제는 좀 편히 쉬셔야 할 나이였지요. 그런데 엄마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희야, 엄마가 조금이라도 보태줄게. 너 혼자 그 짐 다 지고 있으면 엄마 마음이 찢어진다. 말리고 또 말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기어이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소개받은 게 야간 고깃집 파출부 일이었습니다. 밤새 손님이 휩쓸고 간 불판을 닦고 기름때에 전호를 걸레질했지요. 엄마의 손등은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어 벌겋게 부은 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어요. 그 손으로 번 돈을 엄마는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이러다 진짜 몸 상해. 제발 그만해. 나 때문에 그러지 마. 됐어. 엄마 몸은 엄마가 알아서 해. 네가 한 번이라도 웃으면 엄마는 그걸로 안 힘들어. 그 엄마가 얼마 전 새벽 퇴근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렸다가 파란불에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최고급 스포츠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지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63, 딸의 빚을 덜어주겠다고 새벽마다 불판을 닦던 손이 그렇게 멈췄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택시에서 몇 번을 넘어질 뻔했는지 몰라요. 영안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지금 떠올려도 손이 떨립니다. 시어머니는 조문객이 들어오기도 전에 접수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조의금 봉투를 받아들 때마다 손가락에 침을 발라 지폐를 세었지요. 사돈이 세상을 떠난 자리에서 눈물 한 방울 없이 돈부터 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제 엄마 장례예요. 아니야, 넌 지금 정신 없잖니.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건 어미가 봐야지.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려면 얼마 들어왔나 똑바로 세어야 해.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헤아리는 시어머니의 눈은 반짝였어요. 슬픔이 아니라 계산으로 반짝이는 눈이었습니다. 남편은 더했습니다. 상복을 입고도 식장 구석에서 연신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아, 형님. 제발 며칠만 더 기다려요. 곧 큰돈 들어옵니다. 이번엔 진짜 확실해요. 예. 싹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만 눈 감아주세요.
죽은 장모의 빈소에서 사위라는 사람이 자기 채권자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곧 큰돈이 들어온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어렴풋이 짐작했지요. 엄마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돈이었던 겁니다. 저는 식장복도 기둥에 몸을 기대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 맛이 날 만큼 세게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목구멍 안쪽으로 삼켰지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저 사람들 앞에서만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언제 찍은 건지도 기억 안 나는 평범하게 웃는 얼굴. 저는 향을 피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그럴게. 이 지옥 같은 사람들한테 더는 내 인생 안 갈아 넣을게. 엄마가 나 위해서 흘린 피, 저 사람들한테 한 푼도 안 뺏길게. 향 연기가 천장으로 곱게 올라갔습니다. 그게 엄마의 대답 같았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마치고 돌아온 오늘입니다. 집안 곳곳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물건들이 널려 있었어요. 소파에 걸쳐진 남편의 카디건, 신발장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돋보기 안경,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 물건들이 저를 사방에서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 집 어디에도 제가 편히 쉴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식탁 위 사발로 눈을 돌렸습니다. 김은 아까보다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진갈색 약물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검붉게 번들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데워서까지 챙겨놓고 간 한약. 물 한 모금 아까워하던 사람이 정성껏 지어왔다는 보약.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온몸의 신경이 이 사발을 마시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7년간 이 가족과 살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시어머니의 다정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었지요. 이유 없는 친절 뒤에는 언제나 그만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죽고 나서 갑자기 웬 보약일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는 사람들인데. 저는 사발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 가족의 밑바닥에 도사린 탐욕이 대체 어디까지인지, 엄마의 목숨값 앞에서 저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저는 그 끝을 가늠해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요. 식탁 위에서 김이 완전히 거친 사발이 마치 저를 지켜보는 것처럼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저는 그 방에서 엄마를 친 가해자 측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재벌가 3세가 몰던 스포츠카에 엄마가 목숨을 잃었는데 정작 그 자리에 나온 건 당사자가 아니라 대형 로펌에서 보낸 변호사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사람이었지요.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손짓 하나까지 사무적이었습니다. 유가족분 마음이 힘드신 건 압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고장 나 있었고요.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도로에 갑자기 뭔가 들어온 걸 야생동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점은 꼭 봐주셔야 합니다. 야생동물.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까지나 그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일은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야생동물이에요?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가던 사람이에요.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짐승으로 보여요? 저는 책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진정하시고요.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이 서류부터 보시죠. 합의서였습니다. 맨 아래 금액란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망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을 합쳐 10억 원. 변호사가 볼펜으로 그 숫자를 톡톡 짚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 쪽에서는 이 사건이 언론에 나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유가족분께서 조용히 합의해 주시면 보통 배상액보다 훨씬 크게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대로 가시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보시는 게 유가족분께도 낫지 않겠습니까? 엄마의 목숨을 짐승 취급해 놓고 입막음 값으로 10억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고 현장 사진이 서류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처참하게 부서진 엄마의 모습이 담긴 사진. 저는 그것을 보고 넋이 나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벌떡 손을 뻗었어요. 합의서를 낚아채듯 집어든 겁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에 딱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이거 진짜 10억 맞아요? 말로만 10억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요? 예, 세금 관계는 저희 쪽에서 정리해드리고 실수령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요. 아이고, 변호사님. 저희가 뭐 언론이니 고소니 시끄럽게 할 사람들 아닙니다. 사람이 서로 좋게 좋게 가야지요. 괜히 일 키워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인감도장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바로 찍겠습니다. 어디다 찍으면 됩니까?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장모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사고 현장 사진이 아직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 이 사람은 도장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당신은 이런 거 잘 몰라. 이런 건 질질 끌수록 손해라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더는 그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뒤따라 나와 복도에서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상희야, 너 왜 이래? 정신 차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손 놔. 장모님이 우리 빚 갚으라고 남겨주신 거잖아. 이런 돈이 어디서 또 굴러와? 이만한 로또가 어디 있어. 당장 서명해. 그래야 내 빚도 정리하고 우리도 숨 좀 쉬지. 로또. 저는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방금 뭐라고 했나? 엄마의 죽음이, 엄마가 흘린 피가 이 사람 입에서는 로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붙든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 말이 없어? 너 설마 이 돈 혼자 움켜쥐려는 거 아니지? 장모님 돈이라고 당신 혼자 꿀꺽할 생각이면 그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알던 그 사람은 정말로 없었어요. 눈앞에 선 건 돈 냄새를 맡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소식을 들은 뒤였습니다. 주방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기름이 튀는 소리, 고소한 냄새. 사돈이 죽은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왔어? 상희, 너 오늘 고생했으니까 고기 좀 먹어. 어미가 큰맘 먹고 좋은 걸로 사왔다. 어머니, 저 입맛 없어요. 입맛 없기는. 이제 좋은 일 생겼는데 뭘 죽을 상 하고 있어. 10억이면 애비 빚 갚고도 남잖니.
어미가 진작에 이렇게 풀렸어야 한다고 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시어머니는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등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이 가족과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오래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엄마의 목숨값을 나눠 가질 생각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빚 3억, 시어머니가 매달 빼가던 300만 원, 10억이 들어오는 순간 저 사람들은 그 돈을 갈기갈기 찢어 자기들 주머니에 쑤셔 넣을 겁니다. 엄마가 갈라진 손으로 불판을 닦아가며 지키려던 제 삶은 또다시 저들의 먹잇감이 되겠지요. 그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늦잠을 자는 틈을 노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서재로 들어가 제 인감과 신분증을 챙겼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그동안 거래하던 곳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름조차 모르는 다른 은행이었어요. 창구에 앉아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롯이 제 단독 명의로요. 그리고 합의금과 보험금 10억 원 전액을 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저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0억? 0이 9개. 엄마의 피가 묻은 숫자였어요. 저는 그 통장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통장과 OTP 카드를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오래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몇 년째 쓰던 표지가 다해진 다이어리였지요. 시어머니가 남의 방을 다 뒤져도 이런 낡은 수첩 하나는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과 OTP 카드를 다이어리 갈피 깊숙이 끼워 넣고 책장 맨 아래 칸 잡동사니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꽂아뒀어요. 계좌 비밀번호도 새로 바꿨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죽었다 깨어나도 유추하지 못할 숫자로요. 친정엄마의 기일.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짜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니 그보다 안전한 번호는 없었지요. 손끝으로 번호를 누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단단해졌습니다. 엄마가 제 뒤를 지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상희야, 통장 비밀번호대. 그 큰 돈, 어미가 관리해 줄게. 젊은 애가 눈먼 돈 쥐고 있으면 꼭 사고 난다. 시어머니는 손바닥을 제 앞에 쫙 펴 내밀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듯이요.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서 못 배운 것처럼 어른 말을 씹어 너 지금 돈 좀 생겼다고 어미가 웃습니까?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저를 따라붙었습니다. 강아지처럼 제 뒤를 졸졸 쫓아오며 팔을 잡아 끌었지요. 야, 상희야. 딴 건 몰라도 내 빚 3억부터 먼저 갚아줘. 이자가 지금 얼마나 불어나는지 알아? 응? 오늘 안에 3억만 보내. 어차피 그 돈 우리 집 돈이잖아. 당신 혼자 독차지할 돈 아니잖아.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제 팔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이 다른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금을 풀려고 화면을 켠 참이었지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지나갔습니다. 왼쪽 위에서 시작해 알파벳 지자를 그리는 모양. 결혼하고 7년 내내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눈에 익다 못해 지겨운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심코 눈에 담았어요. 그때는 그게 나중에 무슨 의미가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손 놔.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그러고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어요.
물소리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저것 봐라, 저것 봐. 큰돈 한 번 만지더니 사람이 아주 못돼졌어. 시어미도 남편도 발밑으로 보는구나. 상희야, 너 이러면 진짜 후회한다. 좋게 말할 때 내놔.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말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뒤엉켰습니다. 저는 물을 받아 컵에 따르며 창밖을 봤어요. 흐르는 물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순순히 통장을 못 빼앗았으니 다음 수를 궁리하겠지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기만 하던 며느리는 이제 없다고 조용히 반격의 때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 수가 제 상상보다 훨씬 끔찍한 것일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삼키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눈짓을 주고받는 게 유리창에 비쳤어요. 저는 못 본 척 물컵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안방에 들어가 오래도록 소곤거렸습니다. 벽 너머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가 밤새 그치지 않았지요. 식탁 앞에 앉은 저는 사발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은 거의 사그라들었지만 진갈색 약물은 여전히 온기를 품은 채 놓여 있었어요. 마시지 않겠다고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지난 7년간 익힌 감각이 저를 붙잡았지요. 시어머니의 다정함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랐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채권자를 만나러 나갔다던 남편이 안방 문을 벌컥 열고 거실로 걸어 나온 겁니다. 저는 흠칫 놀랐어요. 밤늦게나 들어온다더니 나갔다가 벌써 들어와 낮잠이라도 잔 모양이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머리가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었어요. 눈을 개슴츠레 뜨고 하품을 하며 주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뭐야, 나 자는 사이에 온 거야? 사람 깨우지도 않고 뭐하고 있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식탁 위 사발에 딱 멈췄어요. 어라, 이게 뭐야? 한약이네. 남편이 코를 킁킁거리며 사발 가까이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대번에 일그러졌어요. 야, 너 이거 뭐야? 돈 좀 생기니까 혼자 비싼 보약까지 다려먹어? 나는 빚에 깔려 죽게 생겼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은 혼자 몸 챙기고 있었네. 참 대단하다. 아주 잘났어. 저는 뭐라 대꾸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놓인 사발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두 손으로 움켜쥐고 제 쪽을 흘겨봤지요. 사실 그 순간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상한 사발을 굳이 제 입에 넣을 이유가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유난스럽게 챙긴 이 약이 무엇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다만 마시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스스로 그것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저는 굳이 말리지 않았어요. 아까운 보약을 혼자 삼키려는 남편의 탐욕을 그저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왜 아까워? 내가 마신다니까 속이 쓰려? 남편은 제가 아무 말이 없자 오히려 신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붙잡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으니 더 약이 오른 거예요. 이런 좋은 걸 왜 혼자 먹어? 몸에 좋은 건 나눠 먹는 거지. 아니, 됐다. 내가 다 먹을게. 너는 아직 멀쩡하잖아. 나는 사업 말아먹고 빚쟁이한테 시달려서 속이 다 썩었어. 보약은 내가 더 필요해. 남편은 사발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런 것도 다 챙겨놨네. 역시 아들 몸 생각하는 건 엄마밖에 없다니까. 마누라는 돈만 주면 남이야.
남편은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러고는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꿀꺽, 꿀꺽. 진갈색 약물이 남편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지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털어넣고 나서 남편은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쓰다. 근데 뒷맛이 왜 이렇게 이상해? 보약이 원래 쓰고 이상한 거지. 남편은 빈 사발을 싱크대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습니다. 도자기가 스테인리스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하고 울렸어요. 그러고는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나 좀 더 잘 테니까 시끄럽게 하지 마. 이따 저녁에 내 빈 얘기 마저 하자. 그때는 피하지 말고.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은 채로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서늘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제 얼굴이 어땠는지 저는 모르지만 속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싱크대에 던져진 빈 사발로 눈길이 갔습니다. 안쪽 벽에 진갈색 약물이 끈적하게 눌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물끄러미 응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유난스럽게 챙긴 약을 남편이 덥석 빼앗아 마셔버린 상황.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좋은 것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아니라 반대로 무언가 큰 것을 피했다는 서늘한 안도. 그리고 그 안도 뒤에 따라오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요. 왜 이렇게 찜찜할까? 저는 사발을 그대로 둔 채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안방에서는 곧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르렁, 드르렁. 태평하게도 잠에 빠져든 겁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 거실이 어스름해지고 있었지요. 머릿속으로는 다음 수를 궁리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통장을 못 빼앗았으니 분명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급히 나간 것도, 남편이 나간 척 집에 남아있던 것도 어딘가 악의가 맞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밤새 소곤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무언가 짜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시계를 보니 남편이 약을 마신 지 1시간쯤 지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요란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지가 기괴하게 뒤틀리며 경련했습니다. 눈은 흰자만 보이도록 뒤집혔고 목에서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저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눈앞에서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숨을 골랐어요. 크게 한번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는? 주소를 부르는 제 목소리는 손이 떨리는 것과 달리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의 경련하는 몸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약 저건 나한테 온 거였어. 시어머니가 데워서까지 챙겨놓고 간 사발.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갑작스러운 정성. 하필 시어머니가 나가자마자 놓인 그 약. 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 약은 저를 마시라고 놓아둔 것이었어요. 남편이 가로채지 않았다면 지금 바닥에서 경련하고 있는 건
저였을 겁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이 남편에게 달려들어 상태를 살폈어요. 한 명이 남편의 입을 벌려 기도를 확보하고 다른 한 명이 들것을 펼쳤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방금 뭐 드신 거 있습니까? 평소에 지병이나 먹는 약 있으세요? 한약을 마셨어요. 조금 전에요. 저는 손가락으로 싱크대의 빈 사발을 가리켰습니다. 대원이 그것을 힐끗 보더니 무전으로 뭐라 상황을 전달했어요. 그 사이 저는 재빨리 서랍장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챙겨 주머니에 넣었지요. 병원에 가면 접수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거든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계산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어요. 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장바구니를 든 채였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일부러 장을 보러 나갔던 모양이었지요. 그런데 들것에 실린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애비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네가 거기 누워 있어?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대파와 두부, 콩나물이 현관 바닥에 흩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비야, 눈 좀 떠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아들이 이 꼴이 된 거야?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채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싸늘한 시선으로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구급차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시어머니의 통곡이 등 뒤에서 이어졌지요. 들것이 구급차에 실리고 저도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려는데 시어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오는 게 보였어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였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구급차 뒤를 쫓아 뛰어왔지요. 같이 가. 나도 데려가.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돼.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시어머니는 몇 걸음 못 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는 것도 모르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통곡했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여전히 경련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뒤틀린 얼굴을 내려다보며 머릿속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무엇을 노렸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심장은 여전히 쿵쿵 뛰었지만 저는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위세척에 들어갔어요. 의료진이 커튼을 치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커튼 밖에서 그 소란을 지켜봤지요. 한참 뒤에 담당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네, 아내입니다. 의사는 잠시 저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세척은 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위액을 검사실로 보냈는데 결과가 심상치 않습니다. 근육이완제와 마취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것도 동물용으로 쓰는 강력한 제제입니다. 검출량이 치사량에 가깝습니다. 동물용이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대형 동물 마취에 쓰는 약물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환자분 몸에 들어갔는지 혹시 짚히는 데 있으십니까? 경우에 따라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동물용 마취제, 야생동물. 며칠 전 조사실에서 변호사가 엄마를 야생동물에 빗대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런데 정작 짐승 취급을 당해 쓰러진 건 이번엔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약이라고 해서 마신 건데.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쏟아낼 때가 아니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기 전까지는요. 바로 그때 응급실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택시를 잡아타고 뒤늦게 달려온 거예요. 맨발에 신발만 겨우 깨어 신은 채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애비 어디 있어? 우리 아들. 시어머니는 의사의 소견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응급실 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시작했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아들이 왜?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조금 떨어진 복도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통곡은 진짜였어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오열이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슬픔이 저를 더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그제야 모든 게 또렷해졌습니다. 저 사발에 담긴 건 저를 노린 것이었어요. 저를 죽이려던 게 아니라면 저 강력한 마취제로 저를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려던 것이었지요. 식물인간이 된 며느리는 저항할 수 없고 그러면 통장이든 뭐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서늘한 분노가 몸속에서 치미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지 않았어요.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한 때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처치실 쪽으로 이끌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 곁을 지키겠다고 매달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보호자 물품 보관함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실려오면서 소지품이 그리로 들어갔거든요. 번호키를 눌러 함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있었어요. 화면을 켜자 잠금 패턴 창이 떴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화면에 올렸어요. 왼쪽 위에서 시작해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지자 모양. 결혼하고 7년 내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패턴이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며 빚 갚으라고 다그칠 때 무심코 눈에 담아둔 바로 그 모양이었지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끄러지자 잠금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저는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방을 찾아 들어갔어요.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걱정 마. 수면제 좀 타는 것뿐이야. 며느리 재워놓고 손도장만 받으면 돼. 10억 이체 받고 나면 네 빚 3억 갚고 나머지는 어미가 잘 굴려줄게. 상희가 눈치채면 어떡해. 눈치는 무슨. 약 먹고 자면 아무것도 몰라. 다음날 서명한 것도 기억 못할 거야.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미가 낮에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수면제로 재워놓고 손도장을 받는다는 계획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상대로 짜놓은 범행의 밑그림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사기 공모는 충분히 입증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뭔가 아기가 맞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밤에 수면제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정작 사발은 낮에 놓였고 검출된 건 수면제가 아니라 동물용 마취제였습니다. 저는 검색 기록과 다른 대화들을 더 살폈어요. 그러다 브로커와의 송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어머니만 알고 있던 것이었어요. 남편과의 대화방에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몰래 불법 브로커를 통해 동물용 마취제를 따로 구했던 거예요.
송금한 날짜와 금액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한 밤에 수면제로 재우자는 계획은 위장이었어요. 아들을 안심시키고 공범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던 겁니다.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낮에 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며느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며느리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10억을 통째로 삼키려던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아들조차 속인 채로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밤에 수면제만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낮에 놓인 그 사발을 어머니가 자기 몰래 만든 치명적인 독인 줄도 모르고 아까운 보약이라며 탐욕스럽게 삼켜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계획한 함정에 아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자의 실체에 구역질이 났어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죽이려고 아들까지 속였고 아들은 그 어머니가 만든 독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이보다 더한 지옥이 있을까 싶었지요. 남편의 사진첩도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계약할 예정이던 상가주택의 가계약서 사진이었습니다. 수도권 외곽에 있는 3층짜리 상가주택. 이른바 꼬마 빌딩이었지요. 시세가 10억쯤 되어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엄마의 목숨값 10억으로 자기 명의의 건물을 사려던 거예요. 가계약서에 찍힌 날짜를 보니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며칠 지나서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어요. 메신저 대화, 브로커, 송금 내역, 가계약서 사진. 저는 이 모든 화면을 하나하나 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남편 휴대폰 화면을 제 폰 카메라로 찍고 중요한 대화는 캡처해서 제 메신저로 전송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치실에서 돌아오기 전에 끝내야 했으니까요. 전송이 완료되자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대로 물품 보관함에 다시 넣었습니다. 함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응급실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처치실 앞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아직 현관 바닥엔 시어머니가 떨어뜨린 채소들이 그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어요. 싱크대에 던져진 빈 사발부터 챙겼습니다. 안쪽에 눌어붙은 약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 다음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사발에 따르고 나서 버렸을 봉지를 찾아야 했거든요. 음식물 찌꺼기 사이를 헤집는데 손끝에 매끈한 것이 잡혔습니다. 한약 파우치였어요. 진갈색 약물이 담겼던 이제는 텅 빈 봉지였습니다. 시중 한약 파우치처럼 생겼지만 안쪽에는 아직 약물 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 안에 든 성분이 남편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같다면 이건 결정적인 물증이 될 거였어요. 저는 서랍에서 두꺼운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약물 성분이 날아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사발과 파우치를 각각 지퍼백에 넣고 단단히 밀봉했어요. 그러고는 제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절대 잃어버려선 안 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가방을 닫고 나서 저는 거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경련하며 쓰러졌던 자리에 토사물 흔적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흔적으로 남겨둬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참기만 했습니다.
통장을 빼앗겨도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뛰어도 엄마가 불판을 닦다 세상을 떠나도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만 악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제 목숨까지 노렸습니다. 저를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만들어 통째로 삼키려 했지요. 이제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흩어진 채소 위를 지나 현관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퍼백에 밀봉한 파우치가, 휴대폰 안에는 모자의 범행 증거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 집구석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눈물이 아니라 서류로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버튼을 누르는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 만큼 차분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착취당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끝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에서 뗀 진단서, 위액 검사 결과지 사본, 그리고 지퍼백에 밀봉한 빈 사발과 파우치. 어제 남편의 휴대폰에서 옮겨온 메신저 내역과 브로커 송금 기록, 꼬마 빌딩 가게 약서, 사진까지 전부 출력해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가방을 닫으며 저는 크게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향한 곳은 시내의 대형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상속과 형사사건을 함께 다룬다는 곳이었어요. 상담실에 앉은 담당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은 이수연이라 했지요. 차분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오셨을까요? 저는 말없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 놓았어요. 메신저 캡처본, 송금 내역, 가계약서 사진을 일렬로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내려갈수록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까? 어제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원래는 제가 마셨어야 할 약이었고요. 저는 담담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씻지 않으려 애썼어요. 울먹이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사발을 놓고 나간 것, 남편이 그것을 빼앗아 마신 것, 1시간 뒤 경련하며 쓰러진 것, 위액에서 동물용 마취제가 검출된 것, 그리고 어제 파악한 모자의 이중 계획까지 차례로 짚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서류를 검토하더니 볼펜으로 메신저 캡처본을 짚었어요. 우선 이 대화 내용만으로도 두 사람의 사기 공모는 명백합니다. 수면제로 재워 손도장을 받겠다는 계획을 문자로 남겼으니까요. 그런데 이 송금 내역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변호사가 브로커 송금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남편분은 밤에 수면제를 쓰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몰래 이 브로커한테 돈을 보내서 동물용 마취제를 따로 구입했어요.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살인미수로 봐야 합니다. 며느리분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려던 명백한 살해 의도가 보여요. 파우치에서 같은 성분이 나오면 물증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충분히요. 다만 이건 저희 민사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해야 해요. 지금 바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가셔서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파우치를 증거물로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성분 분석을 하면 검찰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곧장 경찰서로 향했어요.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제 서류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파우치가 담긴 지퍼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발이랑 파우치를 직접 찾아서 보관하신 거예요? 네. 남편이 마신 사발이고 파우치는 시어머니가 약을 따르고 버린 거예요. 성분이 날아갈까봐 각각 밀봉해 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물증이에요.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살인미수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발과 파우치를 증거물로 제출했어요. 수사관이 증거물 봉투에 사발과 파우치를 넣고 봉인하는 걸 지켜보며 저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저는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향했어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스스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어요. 저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특별 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았습니다. 의사무능력 상태인 배우자를 위한 법적 절차였지요. 동시에 이혼 소송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전세금에 대해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어요. 법원 민원실 창구에서 서류를 접수하는데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배우자분 상태가 이러신데 이혼 소송을 지금 진행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네. 저 사람은 저를 죽이려던 계획에 가담했어요. 그것도 제 엄마 목숨값을 노리고요. 더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잠시 저를 보더니 조용히 서류를 접수했어요. 그 사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상태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겨우 자가호흡은 돌아왔지만 약물의 독성이 뇌에 광범위한 손상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1급 중증 장애 판정이 내려졌어요. 스스로는 먹지도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 평생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 연명해야 하는 몸이 된 겁니다. 병원으로 가자 시어머니가 중환자실 앞 복도를 넋 나간 사람처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벽에 이마를 찍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평생 대소변도 못 가린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달려들었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매달렸어요. 상희야, 상희야. 그 돈 10억? 그걸로 우리 애비 최고급 재활병원에 넣어줘. 응? 돈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네 남편이잖아, 응? 시어머니의 손이 제 바지를 움켜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통장 비밀번호를 내놓으라며 손바닥을 펴내밀던 사람이 지금은 제 발밑에 엎드려 애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 돈이요. 응. 그래, 그 돈. 그건 우리 엄마 피가 묻은 목숨값이에요. 새벽마다 불판 닦다가 그렇게 가신 우리 엄마 목숨값이라고요.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못 씁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언성을 높이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단 한 푼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애원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듣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 법원의 통지서가 병원 보호자 대기실로 날아왔습니다. 남편 명의의 전세 보증금과 남은 계좌가 전면 가압류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곧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지요.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의 번호가 떴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진동이 멎었습니다. 다시 걸려왔지만 이번엔 벨조차 울리지 않았지요.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텅 빈 보호자 대기실에
정장 차림의 경찰 수사관 3명이 들어섰어요.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이었지요. 3사람이 시어머니를 에워쌌습니다. 안지선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세워둔 링거대를 붙잡고 발버둥 쳤어요. 뭐? 살인미수? 내가 뭘 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는데 내가 왜? 자세한 건 서해 가서 말씀하시죠. 브로커 송금 내역이랑 물증이 다 확보됐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찾는 듯 고개를 두리번거렸어요. 저는 대기실 저쪽 끝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링거대를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2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지켜봤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 저를 옥죄던 사람이 제 통장을 빼앗고 엄마의 목숨값을 로또라 부르던 사람이 지금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늘한 눈으로 그 광경을 관망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매듭지어지는 걸 느끼면서요. 수사관들은 시어머니를 병원 1층 로비까지 끌고 내려왔습니다. 넓은 로비 한복판에서 걸음이 멈췄어요. 수사관 한 명이 시어머니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지선 씨,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색 수갑이 시어머니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하는 금속음이 로비에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이거나, 나는 아무 죄 없어. 저 며느리년이 재산 다 차지하려고 나를 모함하는 거야. 다들 속지 마. 저 년이 진짜 나쁜 년이라고. 시어머니는 로비 바닥에 누운 채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오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렸어요. 수사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모함이라고요? 그럼 이건 뭘까요? 수사관이 시어머니 눈앞에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불법 브로커와 주고받은 송금 내역이었어요. 날짜와 금액, 계좌번호까지 또렷하게 찍힌 기록이었지요. 동물용 마취제를 이 브로커한테서 구입하셨죠. 아드님 몰래요. 며느리분이 제출한 사발과 파우치에 그 약물이 남아 있었고 분석 의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며느리분한테 쓰려던 게 아드님 입으로 들어간 거고요. 시어머니의 입이 서서히 닫혔습니다. 발버둥이 멈췄어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악다구니도 소용이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수사관의 손을 뿌리치려 몸부림치더니 제 쪽을 향해 목을 뽑았어요. 이 독한 년, 네가 결국 이렇게 만들었어. 퇴!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거리가 있어 대부분 바닥에 떨어졌지만 몇 방울이 제 뺨과 옷깃에 튀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뺨에 튄 침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뚜벅뚜벅 수사관들에게 붙들린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흠칫 몸을 움츠렸습니다. 제가 때리기라도 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갑찬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봤어요. 어머니, 잘 들으세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비 구석까지 또렷하게 닿도록 서늘하고 분명하게 말했지요. 어머니가 그토록 탐내던 10억,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며느리를 죽이려다가 결국 그 도구로 아들 숨통을 끊어놓은 거예요. 어머니 손으로요. 아들이 저렇게 된 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어머니 탐욕이 만든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손끝 하나 안 댔어요. 통장 비밀번호도 안 알려줬고 그냥 마시고 싶지 않은 약을 안 마셨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전부 어머니가 스스로 벌인 일입니다. 말을 마친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입만 벌린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서 원망이 아니라 뒤늦은 깨달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결국 자기 아들에게 돌아왔다는 것을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병문안을 왔던 사람들, 진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범행 내용을 듣고 경악했어요. 여기저기서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사방에서 울렸지요. 세상에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대. 돈 때문에 저런다니까. 무슨 저런 시어미가 다 있어. 아들이 대신 마셨다잖아. 자업자득이지 뭐.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려 했지만 수갑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향해 침을 뱉으며 악을 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수사관들이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문 앞에 대기하던 경찰 호송차로 데려갔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는 짐짝처럼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였어요. 문이 닫히고 호송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로비 유리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그러고 나서야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7년간 이어진 지독한 악연이 마침내 끝났다는 걸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하나씩 드러났어요. 시어머니가 10억을 탈취하려 며느리에게 독극물을 먹이려 했다는 내용이 지역신문 사회면에 실렸습니다.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건 정황이 워낙 구체적이라 아는 사람은 다 알아봤어요. 기사가 나가자 시댁 친척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인 저를 아랫사람 부리듯 하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사건이 터지자 아무도 시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다투어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꺼렸어요. 남은 건 철저한 외면뿐이었습니다. 그토록 위하던 가족은 정작 파멸의 순간에 아무도 곁에 없었지요. 저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콧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온몸에 각종 모니터가 연결된 채였습니다.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침대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어요. 초점 없는 눈이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입가로는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제 손을 잡고 가난을 이겨내자 약속했던 사람. 5억 빚에 무너지고 어머니 뒤에 숨어 아내를 착취하던 사람. 엄마의 죽음을 로또라 부르며 서명을 강요하던 사람. 그리고 아까운 보약이라며 어머니가 놓은 독을 탐욕스럽게 삼킨 사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미움도 연민도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저는 간병인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사물함을 열어 남편의 짐을 정리했어요. 옷가지 몇 벌, 슬리퍼, 세면도구 같은 것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대충 쑤셔 넣었습니다. 이제 이 병원에 남편이 필요로 할 물건은 없었으니까요. 짐을 다 챙기고 나서 저는 남편의 머리맡에 다가갔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여전히 허공을 향해 있었어요.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이제 내 인생에 당신들 자리는 없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실을 나서며 손에 든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보호자 출입증이었지요. 저는 복도 한쪽에 놓인 쓰레기통에 그것을 던져 넣었습니다.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미련 없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 잠시 서서 눈을 감았어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것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날 법정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오래 끌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지른 중대한 범죄 행위와 명백한 유책 사유가 이미 형사사건으로 드러나 있었으니까요. 재판부는 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승소 판결이었지요.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고 그 정도가 매우 중대한 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그리고 원고가 그동안 대신 변제해온 채무에 대한 상계를 반영하여 판사는 남편 명의로 된 전세금과 남은 재산 전부를 제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7년간 제가 낮에는 격리로,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벌어 갚아온 빚, 시어머니가 매달 300만 원씩 빼가던 제 월급, 그 모든 것을 상기하고 나니 법적으로 남편 몫으로 남은 재산은 온전히 제게 돌아왔어요. 얼마 뒤 강제 집행 명령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법원 집행관 2명과 함께 예전 신혼집을 찾았습니다. 도어락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익숙한 멜로디가 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때 제가 착취당하며 숨죽여 살던 집.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공간이었지요. 집행관들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들은 손에 붉은 압류 딱지를 들고 있었어요.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에 먼저 딱지를 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홈쇼핑에서 큰맘 먹고 샀다며 자랑하던 물건이었지요. 다음은 주방 냉장고, 그 다음은 안방의 고급 매트리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허리 아프다며 비싼 걸로 들여놓고 정작 저는 좁은 방에서 얇은 요를 깔고 자게 했던 그 매트리스요. 붉은 딱지가 하나둘 늘어갈수록 이 집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딱지가 붙은 집안 풍경을 휴대폰으로 사진에 담았어요. 감정 때문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집행이 끝나고 나서 저는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어요. 구치소 접견실은 두꺼운 아크릴 유리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헐렁한 미결수 수의를 입은 시어머니가 교도관을 따라 들어왔어요. 며칠 사이 몰라보게 초췌해진 몰골이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꺼지고 머리는 부스스했지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상이야 상이야 왔구나. 시어머니가 수갑찬 손으로 유리벽을 툭툭 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애비 기저귀 값이라도 그거라도 좀 대줘. 응? 그 애가 무슨 죄야. 다 이 어미 잘못이지. 우리 아들만은. 시어머니는 유리벽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쿵, 쿵. 아크릴에 이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교도관이 제지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말없이 가지고 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시어머니 명의로 계약하려던 꼬마 빌딩 가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유리벽에 바짝 붙여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서류에 닿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제 엄마 목숨값 10억으로 사려던 건물이잖아요. 어머니 명의로요. 며느리 죽이고 그 돈으로 이런 걸 사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가계약서까지 찍어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리벽에 붙은 종이만 넋 놓고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탐내던 10억은요, 제 통장에 안전하게 있어요. 어머니 손은 절대 못 닿는 곳에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은 평생 무료 요양병원이나 전전하며 살 거예요. 기저귀 값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나라에서 최소한은 대주니까요. 다만 어머니나 저나 그 사람 곁을 지켜줄 일은 없겠죠. 저는 담담하게 그러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절망으로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섣부른 탐욕이 결국 금쪽같이 여기던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냈다는 사실. 며느리를 노린 독이 아들을 삼켰고 자기가 사려던 건물은 손에 넣지도 못한 채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온 모양이었어요. 안 돼, 안 돼. 시어머니는 주먹으로 유리벽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어요. 내 아들, 내 새끼, 아. 교도관들이 달려와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발버둥 치며 끌려나갔어요. 유리벽 너머로 멀어지는 그 비참한 뒷모습을 저는 접견실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더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얼마 뒤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어머니의 범행을 무겁게 봤어요. 며느리를 상대로 동물용 마취제를 사용해 살해하려 한 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계획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그 계획에 친아들까지 속여 끌어들인 점도 죄질을 더 나쁘게 만들었지요. 피고인 안지선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방의 교도소로 이감되었어요. 이제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야 할 겁니다. 한편 남편은 더 처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명의로 된 재산이 전부 압류되면서 병원비를 낼 길이 막혔어요. 사비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도시 외곽의 허름한 국립요양병원으로 강제 전원 조치되었습니다. 최고급 재활병원은커녕 정부 지원으로 겨우 연명하는 다인실이었지요. 찾아오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어머니는 감옥에 있으며 아내였던 저는 이혼했으니까요. 남편은 등창과 욕창에 시달리며 매일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를 홀로 이어갔습니다. 한때 큰돈 앞에서 눈이 뒤집혀 아까운 보약을 혼자 삼키려던 사람의 최후였어요. 모든 절차가 끝난 날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올 때마다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시댁이라는 족쇄, 빚이라는 굴레, 착취라는 사슬,
7년간 제 목을 조르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끊어져 나갔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지요. 오래도록 고개 숙이고 살아온 저에게 그 하늘은 낯설 만큼 넓고 높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눈이 시큰했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저는 옷장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앞치마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것이었어요. 야간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을 때 두르던 앞치마였지요. 기름때가 배어 색이 바랬고 끈은 여러 번 꿰맨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식탁 위에 곱게 펼쳐 놓았어요. 엄마의 손길이 벤 물건을 곁에 두고 저는 두꺼운 부동산 실무 서적을 펼쳤습니다. 엄마의 피가 묻은 10억을 그냥 통장에 묵혀둘 수는 없었어요. 지켜야 했습니다. 불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저만의 기반으로 삼아야 했지요. 저는 매일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상권을 읽는 법, 임대차 계약의 함정을 피하는 법.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빚에 쫓겨서가 아니라 제 삶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말이면 발품을 팔았어요. 관심 있는 지역을 직접 걸어다니며 유동 인구를 살피고 주변 상가의 공실률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소를 돌며 시세를 익혔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준비했지요. 3개월쯤 지났을 무렵 저는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제가 올해 발품을 팔아 직접 찾아낸 대학가 근처의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카페가 들어올 자리가 있고 2층과 3층은 사무실과 학원이 새들 만한 알짜배기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에 있던 현금 10억을 종잣돈으로 삼고 은행 대출을 보태 그 건물을 매입했어요. 올해 발품을 판 끝에 얻은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건물이었지요. 잔금을 치르던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서류에 도장을 찍고 며칠 뒤 빳빳한 등기 권리증을 받아들었어요. 건물 소유주란에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희.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두 손으로 품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 엄마가 지켜준 이 돈으로 나 이제 두 발로 서. 건물 1층 카페에는 젊은 부부가 세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약을 마치고 카페에 들러 세입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인테리어 하는 동안 시끄러워도 좀 봐주시고요. 편하게 하세요. 좋은 가게 만드시면 저야 좋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빚에 쪼들려 얼굴에 그늘이 가시지 않던 시절에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편안했어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 여유라는 것이 들어와 있었지요. 매달 통장에는 임대 수익이 꼬박꼬박 찍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입이었어요. 직장 월급에 더해 이 수익이 있으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뛰지 않아도 남의 눈치를 보며 통장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어요. 한편 지방 교도소로 이감된 시어머니의 소식이 이따금 건너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노역장에 나가 수감자들의 빨래를 종일 세탁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고 삶고 널기를 반복하는 고된 노동이었지요. 한때 며느리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을 빼가며
편히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옷을 빨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다고 했어요. 좁은 감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던 모습이 자꾸 눈앞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벽에 머리를 박으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밤이 이어진다고요. 자기 손으로 만든 독이 자기 아들을 삼켰다는 죄책감이 15년이라는 세월 내내 시어머니를 놓아주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벌이었지요. 요양병원의 남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소변 냄새가 찌든 다인실 침대에 손발이 묶인 채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탐욕이 결국 자신을 그 자리에 눕혀놓은 겁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고소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각자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백화점에 들러 저를 위한 옷을 샀어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눈에 예뻐서 고른 옷이었습니다. 혼자 등산을 다니기도 했어요. 정상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내려다보면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사는 시간이었어요. 새로 산 구두를 신고 번화가를 걷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걷는 여자였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주눅든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가 대견해서 작게 웃었어요. 참 멀리도 왔구나 싶었지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해 저는 가장 크고 화려한 추모 꽃바구니를 준비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노란 프리지어를 잔뜩 넣었습니다. 유리문 앞에 꽃바구니를 내려놓고 저는 엄마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덕분에 나 이제 진짜 괜찮아. 빚도 다 갚았고 나쁜 사람들도 다 정리됐어. 엄마가 지켜준 돈으로 건물도 샀어. 이제 엄마가 걱정하던 일 하나도 없어.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이내 담담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편히 쉬어. 나 때문에 그렇게 새벽마다 불판 닦지 말고 손 갈라지게 일하지 말고 거기서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쉬어. 응? 저는 유리에 얹은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은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그런 눈물이었지요. 납골당 문을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길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숨과 함께 모두 털어냈어요. 지옥 같던 탐욕의 늪에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엄마의 유산을 지켰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어요. 참기만 하던 며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 발로 단단히 선 한 사람이 있었지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요. 눈부신 아침 햇살이 등 뒤에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등지고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어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완벽한 끝을 맺습니다. 인생 톡톡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를 아끼는 사람이 있고, 한 집에 살면서도 남만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희 씨가 지켜낸 건 단순히 10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자기를 갈아 넣으면서까지 딸을 아꼈던 엄마의 마음이었지요. 참고 또 참았던 그 세월이 결국 상희 씨를 두 발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렇게 묵묵히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